미국이 때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전에 때렸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김정은을 때려봤자 뭔가 큰 의의가 있을까? 트럼프의 눈은 북한의 김정은보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보이지 않을까? 김정은 그 어린 놈이 그 앞에서 얼쩡얼쩡 대면서 자꾸 움직이는 거는 눈에 거슬리긴 하겠죠. 최근 현송월 자녀가 공개되면서 김정은과 닮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한 팩트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도. 그리고 또 현송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이보다 연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유명 가수들은 북한에서는 항상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김정일 때도 보천보 전작단의 전혜영이라고 하는 현송월과 비슷한 그런 가수가 두각을 나타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마다 북한이 선전선동에서 뭔가 이게 롤 모델로 될 만한 가수가 나타나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송월이라는 거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근데 그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죠. 현송월이하고 친했다 뭐이라. 근데 사실 이게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송월은 현재 이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직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당 간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김정은하고 내연관계가 있었다면 굳이 그런 일을 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그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물론 여성 관계는 뭐 복잡다단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 마음대로니까 뭐 별짓을 다 하겠죠. 하는데 굳이 자기보다 연상인 여자한테 그것도 그 사이에 애가 생겼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한 4년, 5년 전인가? 한번 그 북한 조선중앙 TV에 설을 맞으면서 이렇게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정은 시대를 빛낸 여러 가지 뭐 간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부 인사라든가, 당 간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 유명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송월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애도 있고 얼마 있다가 뭐 아들도 뭐 몇 살이 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자기 김정은의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정은하고 닮았다 뭐 이라는 뭐 그건 어디까지나 이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나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현송월이라는 존재가 신경 쓰일까요? 일단은 뭐 그런 루머가 우리 남한에서나 소문으로 크게 퍼져 있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일단 그런 말 자체가 금기시돼 있어요. 그건 설마 거기다가 또 뭐 현송월이 아들이 뭐 김정은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주민들이 없을 것 같고요. 설마 뭐 가족끼리 혹시나 행여나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뭐 아빠나 어머니가 자식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떼치해서 그냥 때리든가 막아버리지 이 자체에 대해서 뭐 신빙성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 아닐까. 그리고 일단 그게 뭐 리설주나 그 김주애가 그게 신경 쓸 만한, 김여정도 그렇고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죠. 만약 신경을 써서 그들이 신경을 써서 뭔가 일종의 압박이 있거나 뭐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현송월이가 지금 그 직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김정은의 수행을 하고 있고 뭐 조선중앙 TV나 여러 곳에서 김정은하고 현지지도 할 때마다 수행을 하면서 현송월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김여정하고도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현송월 자체가 그런 위험한 인물, 그 루머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에는 고위 인사가 많은데 왜 유독 현송월 가족 이야기가 주목받는 걸까요? 현송월 뿐이 아니지 않나요? 뭐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뭐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모습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억측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화면에 김정은이 나타났는데 그 옆에 멸영의 여성이 나타났다. 그건 누구냐?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가 고정관념이지 않습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정말 독재가 강하고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나라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김씨 일가는 비정상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보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뭐 북한에서는 그런 표현을 갖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남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팩트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맞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현송월이가 빈도가 많긴 하죠.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수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졌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그 북한의 가수로
이렇게 유명세를 땄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김정은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당 간부까지 자랐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개 가수가 당 간부가 되는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영화배우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가 된 적도 있었고, 김정일 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측근으로 해서 뭔가 유명했던 사람을 측근으로 내세우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마두로 체포 소식 이후 김정은도 적잖은 압박을 느꼈을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단은 뭐 모를 리가 없죠. 이번 그 마두로 사건을 볼 때, 베네수엘라 사태를 볼 때 그 과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정일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동유럽의 유럽들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 당시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라는 대통령이 결국은 군사 전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자기 수하에 있던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주자였던 그 대통령이 숙청당해요. 그 사건이 영상까지, 그때 당시 니콜라이 차우세스크가 그 군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영상까지 북한에 유포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김정일이 자체가 이걸 간부들한테 보였어요. 봐라. 사회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말로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리나 같단 말이죠. 이거 날 지켜라. 결국은 그로 인해서 김정일이가 대처했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성군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군부를 꽉 끌어잡았죠. 그것이 바로 루마니아 사태에 대한 그런 대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김정은 역시 갔죠. 이번에 정말 그 불의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새벽부터 김정은 자체도 뭐 지금 특별하게 이게 눈에 띄우는 그런 행동은 안 했지만서도 뭐 일단 뭐 잠수함도 내보이고 뭐 그 다음에 또 이 김여정이가 강경한 그런 발언을 많이 늘어났잖아요. 새해부터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뭐 기대를 하지 말라는 등 뭐 어쨌다는 등,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행보에 대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냥 트집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적으로도 아마 공개를 안 했지. 왜? 그걸 공개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자기가 약자로 비춰주기 때문에 절대 티를 안 낼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뭐가 됐든 그 자기의 경고를 더 많이 늘렸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김씨 일가가 어디 밖에 나갈 때는 호위를 하는 세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호위사령부가 1진, 2진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경우에 따라서 호위사령부가 1진을 맡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국가보위부가 2진을 맡고 이런 식으로 그 호위 체계가 계속 바뀐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강화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을 늘리면서 김정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김정은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지 않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때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전에 때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뭐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김정은을 때려봤자 뭔가 큰 의의가 있을까,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트럼프의 눈에는, 동북아 정세에서 트럼프의 눈에는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김정은이가 그 어린 놈이 그 앞에서 얼쩡얼쩡 대면서 자꾸 움직이는 거는 눈에 거슬리긴 하겠죠. 그리고 일단 뭐 예전 그 사례를 놓고 봐도 2018, 19년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손을 놔가지고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퍼포먼스일 다름이고, 결국은 이게 한반도의 북핵 문제라는 것을 미국이 푼다. 북핵 문제를 푼다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핵을 없앤다. 그건 러시아나 중국에게도 연관된 문제거든요.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간단히 생각을 해서 북한에 핵이 있는 편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재반 사실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영단을 내려서 베네수엘라처럼 김정은을 치냐 안 치냐 할 때 아마도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 친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무시 못하겠죠. 만약 쳤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뭐 김정은이가 유고 사태라고 하나? 뭐 일단 뭐 죽었다고 하면은 북한 자체가 뭐 패닉 상태에 들어갈 거고, 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북한에 밀고 들어올지, 특히나 저는 뭐 러시아보다도 중국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면 개입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동북아 정세가 지금보다도 또 안정감을 잃고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김정은이는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생포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만약 트럼프가 한다면 현실적으로 능히 가능하죠. 예전에 김정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시고 일단은 북한이 너무 까부로대다가 그 도를 넘으면은 미국은 가만 안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세계 방지 조약인가 뭔가 그걸 탈퇴했을 때 1996년도인가요?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 핵 전파 방지 조약을 탈퇴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지구는 깨버리겠다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을 때 미국이 연엄하고 해가 그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때 당시 그 북에서 돌았던 소문이 그런 거예요. 그 미 8군의 항모가 원산 앞바다에 오게 되면은 평양 그냥 초토화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한포 사격으로. 그래서 김정일이가 항모를 무서워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왜 음성을 드러내지 않았냐. 음성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음성을 미국이 캐치해가지고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독재자인가 뭔가 하나 그렇게 해서 또 미국이 죽였잖아요.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도 감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위험을 느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역시 그 경계는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재산말을 하지만은 때리면은 쉽게 때리겠죠. 예전에 그 스텔스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스텔스기가 나왔다고 해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김정일 때인가 뭐 기억이 나는데 스텔스기가 나왔을 때 간부들 속에서 막 간부라기 그 지식인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텔스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그 스텔스 기능을 써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청사에 김정일이 직무실에 창문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모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한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일단 뭐 평양시 자체는 평양시 방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장벽 사격이라고 해서 평양시 방호 사령부라고 하는 일개 군 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가 평양시를 빙빙빙빙 둘러싸가지고 만약에 적들의 기습이라든가 이게 그 비행기를 공격을 할 때 그 포를 갖다가 쏴가지고 장벽을 이루어서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그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막 돌 지경이었거든요. 일단 아무튼 뭐 정확하게 뭐 김정은 참수 작전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근고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행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죠. 김주애는 후계자로 확실해 보이시나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후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럴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주애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그다음에 설사 후계자로 존재를 했다고 해도 그게 10년, 20년 후예요. 김주애가 지금 10대인데 못해도 20대를 넘겨야 그 다음에 뭐 공식적인 후계자를 발표를 하든 뭐라든 하겠는데 그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부터 벌써 김주애가 후계자다 뭐이라고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일부 저 북한 전문가 선생님께서 저도 좀 한때는 존경했었는데 뭐 지금 북한이 당 지도 체계를 바꾸면서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예전 구소련처럼 일비소제를 내놓고 그 다음에 뭐 제2인자인 그런 일비소를 만들 때 그 노동당 제1비소, 총비소가 있고 일비소가 있잖아요. 그 일비소를 뭐 김주애로 앉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북에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노동당 원이었고 고생하면서 노동당이 되긴 했는데 당규약상 미성년자가 당원이 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당 간부들 특히 그 임명제도 그러니까 뭐 간부 등용이라든가 모든 그런 인사사업에서 당원이 아니면은 간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지휘하에 노동당의 통솔하에 사회가 그 계속 견인되어 가는데 거기서 당원이 아닌 사람이 그것도 중앙당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자리인데 거기에 미성년자인 김주애가 일비소가 될 수가 없으며 설사 후에 이 김주애가 성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일비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호황한 소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후계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김주애가 자꾸 나타나니까 역시 여기 남한에서도 그런 식으로 억축을 많이 하시고 주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본의 북한 전문가께서는 뭐 무조건 김주애가 뭐 무슨 후계자라고 대놓고 혼잣담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한테 저는 질문을 던져요. 뭘 근거로 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지금까지 3대를 거쳐오면서 후계 구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당신 알기는 하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김주에 대한 후계자설은 두고 봐야 알 일이고, 전혀 뭐 무근거하다고는 말을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란 사회에서 여자를 세습을 이어가는 과정에 4대 세습자의 그 독재자의 그 권자에 김주애를 앉힌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그냥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여전히 같죠. 일단은 뭐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의 뿌리가 깊죠. 뭐 김일성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소련 시기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뭐 항시적으로 러시아의 신세를 많이 줬죠. 뭐 일단 아시다시피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서로가 그 전후복구로 고생을 할 때 역시 가장 많이 개입을 하고 뭐 중국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중국하고 러시아를 대비하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구소련.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많이 도와줬고 듣기로도 김일성이도 상당히 많은 차관 형태로 빚을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일성이 자체도 이미 전에 그 60년도 말경부터 벌써 핵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처럼 핵무기를 가지면 자기네도 완전히 강국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핵 개발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알기는 그때부터 구소련 시기부터 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거는 소련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역사가 얼마입니까? 근데 여전히 그래서 김정일 때도 뭐 무슨 뭐죠? 플루토늄이 어쩌고 우라늄이 어쩌고 해서 뭐 원심 분리가 뭐고 무슨 융합이 뭐고 하면서 했댔잖아요. 근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뭐 거기 완성 단계가 됐다 어쨌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그런 핵 기술이나 군사 기술의 일부는 몽땅 다 러시아의 우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 이어질 것이고 만약 러시아나 중국 이 관계를 북한이 끊는다는 것은 북미 회담이 잘 돼가지고 미국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뭐 그쪽을 좀 견제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그러기 불가능할 때는 계속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연이에요. 아무리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북러 관계, 북중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들이에요. 한마디로 더 말하게 되면 그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에요. 아니 북한하고 좀 친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냅두고 왜 미국하고 만나요? 왜 대한민국 만나요? 북한이 그렇게 뭐라 할 수 있는 처지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의 눈치를 볼 거 없어요. 뭐 북한한테 뭘 해주고 뭐하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너네 생각해서 해주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대한민국하고 만나든 무슨 뭐 미국하고 만나든 네가 뭔 상관이냐. 야,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골치 아픈 거죠. 뭐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중국하고 그 대한민국하고 만났다는 거에서 뭐라 하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뭐 살짝 불만 비슷하게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봤다고 해도 자기의 공식 입장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막말 쏟아내잖아요. 김여정이가. 그 젊은 여자가 말이야 와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고는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걸 러시아나 중국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죽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격이죠. 설마 그렇게 해서 눈치는 보겠죠. 야 이거 이번에 또 러시아가 우리 북핵 문제? 아마도 그건 뭐 그럴 척 하는 거야. 그런 척 하는 걸 거야.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무리 그 북핵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럼 북한에다 대고 너의 핵 다 가져와.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재산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북아 정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런 관계인데 북한에서 핵을 철거할 수가 없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면 어떤 것과 협상을 해야 하나요? 일단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쪽하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큰가에 따라가겠죠. 일단 그러면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이 세 국가가 그럼 그게 북한은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후에라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땐 북한이 어떻게 할 건데요? 큰소리 빵빵 치겠죠? 그때는 지 말도 안 들어요. 중국과 러시아 말도. 그러니까 골 아픈 거예요. 어찌 보면 북한을 두둔하는 것 같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핵을 거둘 수도 없는, 정말 이거는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뭔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일단 너네 핵을 우리가 3국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든가 뭔가 그런 또 다른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되겠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네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뭔가 그런 전제 조건에서 뭘 하자라든가, 뭐 저도 제 머리 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북한이 혹할 만한 거는 일단은 뭐 핵에 대한 거는 제쳐두고, 그럼 핵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없애면은 난리 나고, 만약 없앨 때 북한에서 솔직히 핵이 없어지면 김정은 정권도 끝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보잘것없는 김정은이라도 서로가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북한은 뭔가 해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살짝 뭔가 호황한 이야기 같은데 뭐 그런 단계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3국이 마주 앉아서 북한 핵을 논의한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좀 보거든요.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 북한은 러시아의 파병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그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거라고 보시나요? 영토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도 러시아도 북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그 통로는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역시 러시아도 예전에 그 구상을 했던 라진 하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천연가스 파이프를 대한민국까지 끌고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서로 그냥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대한민국도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그러면은 북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항상 끼고 가야 돼요.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북한이라는 미지의 땅에 이걸 또 아무리 자국 나라라도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화두가 많이 났던 나라라, 여기를 아마 관광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끌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같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뭔가 마치 북한에 여행 가는 걸 뭔가 어드벤처식으로, 뭔가 미지의 세계를 그 탐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되게 스릴감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아무튼 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 러시아도 북한을 이용을 하지 않을까. 뭐 북한은 당연히 러시아를 이용할 것이고. 러우 전쟁 이후로 북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밀착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 전에 밀착되기 전에 미국이 뭔가 협상 카드를 내밀어 가지고,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어쩌어쩌 하자. 그래서 김정은이 납득이 되면, 김정은이, 그래요? 하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러시아하고도 등거리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이 북한하고 북미 회담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유럽도 유럽이지만 양쪽으로 다 문은 열고 싶은 거예요. 미국과의 그 협상이 잘 되게 되면 남북 관계 풀린다? 저절로? 그러면 역시 남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협을 하든 뭐하든 해서 북한을 이렇게 살리는 편이 김정은도 득이잖아요. 남북 관계가 풀리면 또 뭡니까? 일본하고도 관계가 풀려요. 일단은 남북 관계가 풀린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도 많아지고, 뭐 그러면 유럽 하나의 그 창구, 유럽을 통한 루트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이 감수하고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손실,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북한의 손실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은 그걸 손실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애절문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자꾸 죽어나가고 전사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손실이라고 봐야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기 공적 쌓기의 그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뭔가 이렇게 그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자기의 업적처럼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아무튼 러시아를 통해서 군부의 식량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계속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 북한이. 그러니까 결코 손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두고는 안 가지만, 김정은 자체는 여러 가지로 손해를 안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26년 안에 러우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건 저도 점쟁이가 아니고 무속인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요즘 트럼프겠죠.
트럼프의 행동 여하 또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말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그 이상의 다른 해법은 없다고 보고, 뭐 제발 저는 뭐 보면 우리 그 TV에서도 가끔씩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그 전쟁 피해 지역으로 해서 뭐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불쌍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우 전쟁이라는 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이 적이다, 어느 한쪽이 뭐 아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양쪽 나라의 주민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세계적으로도 좀 소리를 높여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국들이 관여했어야 이 막을 내리는 그런 전쟁이라는 관점은 저도 싫어요. 아니 국제사회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좀 협조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빨리 러우 전쟁 끝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추운데, 아니 우리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 러시아는 얼마나 춥나요? 아 거기다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뭐 배고픔도 있겠지만 그 추위 때문에 뭐 저는 북한에서도 그 추위에 상당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었는데, 좀 국제사회가 좀 동조를 해서 그 어떤 대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조해가 평화를 자칭하면서 제발 좀 러우 전쟁을 끝나는데 모두가 동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떠먹어주는 TV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직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조만간 개인 채널에서도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투병 중이라 살짝 좀 준비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떠먹여주는 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